안녕하십니까, 송춘혜입니다. 자, 오늘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은 지금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오후 3시 30분이 돼가는 시점이네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메가박스 코엑스입니다. 일부러 여기 이 자리로 왔어요. 이 자리가 얘기하기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쪽팔리는 공간이긴 한데, 옆에 보면 뭐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되게 쪽팔리는 좀 공간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 라이브 느낌 내는 데는 여기만큼 또 좋은 데가 없거든요. 자,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즈 러너도 얘기도 있고, 개봉작들 이야기도 보이고. 자, 오늘은 원래는 3편을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여성 영화 3편을 좀 마침 또 개봉이 된 게 공교롭게 지난주에 여성 영화 관련돼서 3편이 개봉이 됐는데, 3편을 다 소개를 해드리려다가 그거는 나중에 좀 빼놓기로 하고, 오늘은 2편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들이고요. 공교롭게도 재밌습니다. 이게 하나는 마치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볼드모트처럼 정말 여성들 입장에서는 좀 잘 그 이야기를 하기 망설여지는 것들 중 하나인 바로 생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피해 연대기라는 작품이고요. 또 하나 작품은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들. 과연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의 이 고부간의 갈등, 그 부분은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 같은 이런 전쟁을 다룬 이 다큐멘터리 B급 며느리, 이렇게 해서 2편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소개할 영화들이 오늘 좀 분량이 좀 많으니까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2편을 좀 묶어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여성에 대한 얘기고요. 물론 이제 감독은 남자 감독, 여자 감독이긴 하지만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잘 만든 영화들이라는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2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번화가 빨리 끝내야겠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많이 오고 그러면 너무 쪽팔리니까 빨리 사람 많아지는, 인파가 많아지는 시간에 나오기 전에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B급 며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B급 며느리, 감독은 이 영화의 이제 부부이자 남편이자 그 다큐라던가 극영화를 좀 많이 만드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 크게 극영화들 다큐를 많이 만들었던 감독인데요. 이 신호빈 감독의 작품입니다. 신호빈 감독 본인의 이야기이자 본인의 어머니, 그리고 본인의 아내, 그 사이에 자신이 거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껴버린 남자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영화는 이 2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란했던 순간들도 보여주고, 그렇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주인공인 이 진영과 그리고 이 남편인 호빈, 이 커플인 것이죠. 그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참 재밌는 분이세요. 저 시어머니처럼 재밌게 살고 싶어요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부딪힐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가령 이제 자기 이제 아들의 이제 옷을 딱 이렇게 입혀서 보냈더니 또 시어머니는 또 시어머니가 이제 재밌게 시어머니랑 이제 아들이랑 손자겠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딱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옷이 바뀌어져 있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보고 별로 자신의 스타일이랑은 딴판인 그런 옷을 입혀가지고 보내는 것 자체부터가 불만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뭐 시작으로 시누이 옳게 이제 그 명칭문 이제 남편의 동생을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그냥 이제 누구야라고 해서 이름을 불렀더니만 이제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그렇게 반말로 그것도 이제 도련님 된 사람한테 반말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또 태클을 겁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이제 뭐 남편의 이제 조상님들 이제 제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이제 손자 자기 이제 아들 할머니겠죠. 할머니랑 그냥 그럴 때만 이제 보낼 때만 그때 보내기로 하고 절대 이제 마주치지 않기로 합니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사람 아주 진짜 징그럽게도 싸웁니다. 다큐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징그럽게 싸우는데요. 뭐 보면 여기 뭐 심지어 이 다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는 B급이나 돼, 걔는 F급이야 라면서 오히려 시어머니가 또 화를 내죠. 그 사이에 남편은 이도 저도 이렇게 뭐 못하는 상황에 처음이다. 이제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는 이제 우리 아내가 잘못했지, 100번 잘못했지 그러고서 딱 뒤돌아서면 이제 아내 앞에서는 우리 엄마가 좀 이상한 사람, 우리 엄마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마치 뭐 황희정성 이것도 황희정성처럼 이것도 저런 거 같고 이것도 저런 거 같고 저쪽도 잘못한 거 같고 이쪽도 잘못한 거 같고 이런 식의 좀 애매한 입장으로 애매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결국 남편인 이 선호빈 감독인가요? 이 선호빈 감독이군요. 선호빈 감독은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영화제에 출품하기로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영화제나던가 뭐 그런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을 이제 지원금을 주는 그런 행사들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다큐멘터리 제작비를 지원해주거나 그런데 이제 이게 자신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으로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 집안 팔아먹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신의 이야기는 마치 이제 에밀레 프로젝트에 속한다. 자신의 영혼을 거의 갈아서 만든 느낌의 다큐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의 이야기 다큐가 그 이제 프로젝트에 제작비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극장에서 이제 개봉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도 솔직히 할 말은 많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하자마자 사법고시 1차에 합격해서 아버지 이제
친정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정말 그런 순간이었는데 임신을 하면서부터 사실상 이제 행복은 불행 시작의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자신이 진짜 원하던 원치 않던 하여튼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작품을 좀 인상적이게 글쎄요, 근래에 보기 드문 물론 자신이 자신이 연출하고 이제 감독한 영화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뭐 자신이 입양아 출신이었다던가 뭐 자기 외국에서 이제 살게 된 이야기, 이민을 간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가정사를 이렇게 섞어감 이야기하는 감독들의 작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치부를 건드리는 것, 그리고 이제 가족사,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촬영을 듣고 거의 승낙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라던가 시어머니 되시는 조용숙 여사님, 그리고 아내로 등장하는 김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것을 어떻게 보면 다행? 보기 다행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이 영화의 반응이 이제 호불호가 물론 갈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삐딱선을 타고 난 조금 불만이 많고 다혈질적인, 심지어 이제 부부싸움 도중에 악 하고 소리를 또 지르죠. 자기가 뜻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괴성을 지르고 이제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조금 그 며느리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영화를 본 관객들 중에 아무래도 그 이제 주부들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반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가 없으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감을 하고 며느리를 지지한다는 의견들이 꽤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아주 직접적인 대사라던가 직접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을 저렇게 찍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이 작품을 보면서 B급 며느리를 보면서 느낌이 들었던 작품이 비슷한 작품이 있어요. 저는 이 작품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다큐멘터리 중에 소꿉놀이라는 작품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소꿉놀이라는 작품이 전 기억이 났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소꿉놀이도 거의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아주 거친 화면으로 보여줬던 작품이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소꿉놀이라는 작품. 저도 이 작품 소꿉놀이 이 작품도 저는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 다큐 소꿉놀이 이 B급 며느리를 보니까 B급 며느리를 보자마자 느꼈던 게 바로 이 소꿉놀이라는 다큐가 떠올랐던 거예요. 김수빈 감독이죠. 김수빈 감독 본인이 출연하고 본인이 연출한 영화였는데 이 작품도 또 재미났던 게 무남동녀 외동딸 수빈이 이제 23세
이제 임신을 하고 뮤지컬 배우인 남편, 전직 뮤지컬 대표인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뭐 일본으로 가서 뭐 요리 유학을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죠. 소꿉놀이의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소꿉놀이의 상황과 삐끗며리의 상황이 비슷해요. 이 손호빈 감독 역시 무일푼의 무직이고 이제 간간히 이런 영상 작품들을 제작하는 곳에서 이제 제작을 하거나 뭐 물론 작품 활동을 여전히 안 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작품 활동이 드문 상태에서 거의 무일푼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대출도 받고요. 요즘 뭐 진짜 저도 좀 대출 얘기가 저도 좀 요즘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대출 때문에 지금 미치겠지만 대출도 받고요. 하여튼 많은 고민을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세상에 내팽겨치는 거는 본인과 이제 자식.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여주인공인 이제 며느리이자 이제 아내가 되겠죠. 이 세상에 내팽개친 것은 본인 자신이 돼버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꿉놀이에 등장하는 이 김수빈 김수빈 씨 본인과 삐끗며리에 등장하는 이 진영 씨, 김진영 씨,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상당히 공통적인 부분도 많고, 결혼 생활 이후, 그러니까 뭐 결혼은 정말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좋을 줄만 알았지만 알고 보았더니 정말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떠오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정말 분명히 아주 인상적으로 다가온 작품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이렇게 결국은 과연 그 삐끗며느리에 등장하는 과연 이 며느리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과연 화해를 했을까 이제 그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결론은 뭐 극장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해결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는 게 뭐 100% 완전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여전히 그들한테는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고 그 불씨가 다시 재점화되는 순간 똑같은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게 볼 수만은 없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이야기를 진짜 지상 생중계를 하던 느낌으로 본 이 작품 소꿉놀이가 아니에요. 삐끗며느리죠. 삐끗며느리는 저희가 이제 저는 이 별 4개 정도로 줬고요. 좀 진짜 뭐 인상적인 다큐였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반대는 아니겠죠. 여기 똑같은 역시 여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다룬 다큐가 또 한편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 피해 연대기라는 작품입니다. 포스터만 봐도 좀 정말 생리대, 탐폰 그리고 생리컵이 이쁘게 나열이 돼 있어요. 남자분들을 저도 남자지만 남자분들이 느끼기에 저게 뭐지? 알록달록한 것들로 그냥 치장을 하고 아우 이쁘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생리랑 관련된 여성들이 생리할 때마다 이제 고통을 많이 받으니까 생리용품 이것들이 다 생리용품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조금 좀 충격을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해 연대기 이 작품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이제 감독인 김보람 김보람 감독이었는데요. 김보람 감독이 이제 네덜란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이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게 무엇을 선물을 해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 보람의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이 생리 바구니 생리대 주머니를 만들어 준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네덜란드 친구는 의아해한 거죠. 너희 나라 한국에서는 아직도 생리대를 쓰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의아스러운 이제 의아한 부분에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맞아요. 한국은 아직도 생리대를 쓰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화 이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리했을 때 쓰는 용품들이 사실 생리대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회용 생리대도 있고요. 면생리대도 있고, 그러니까 면생리대나 일회용 생리대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탐폰이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리컵,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생리컵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요. 이게 이제 보통 이게 보통 말하는 이게 이제 면생리되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탐폰이라는 겁니다. 탐폰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이 검정 거 보이시죠? 생리컵.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제 생리를 했을 때 이제 여성분들이 쓰는 그런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몰라요. 이게 뭔가. 얼마 전까지 제가 이제 지방에서 극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 극장 일 끝나고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마주치는 게 이런 일회용 생리대였습니다. 여성분들의 생리대. 혈흔이 있는 이런 생리대들이 있었는데요. 그걸 청소를 하면서 조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남자니까 피로 이제 자욱하는 피버벅이 된 거를 생리대를 보니까 그렇게 당연히 유쾌할 리가 없죠. 조금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찝찝하면서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던 극장 위층에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프랑스 아가씨가 이제 여기 이제 세계를 돌면서 제가 일하던 극장의 대표님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떠나던 날이었나? 하여튼 떠나고 나서 며칠 후에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다란 막대 같은 게 플라스틱 막대 같은 게 보였고 역시 피가 좀 묻어 있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탐폰이라는 것이었죠. 탐폰. 탐폰이라는 이 막대 이제 막대 생리죠. 마치 좌약처럼 이렇게 여성이 이제 질이 있는 부분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생리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시는 그런 아마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보고서도 역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프랑스나 이제 외국 선진국 같은 데에서는 그러니까 면생리대보다는 이런 탐폰이나 생리컵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리대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기다란 막대, 이 탐폰이라고 불리우는 걸 저는 그때는 처음 봤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저도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신기한 물건이었어요. 이 탐폰을 처음 봤을 때도요, 저도요. 자, 근데 생리대를 넘어서서, 그리고 탐폰을 넘어서서 이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생리컵이라는 겁니다. 탐폰도 그렇고, 생리대도 그렇고요. 비쌉니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신발 깔창을 가지고 그걸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죠. 실제 그런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이런 경우도 봤었거든요. 어떤 경우였냐면 이것도 제 경험인데요. 제가 이제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일을 해서 이제 화물들 운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화물 운송하다 보면 이제 안에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어요. 이제 생필품들, 긴급시 손님들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회용 생리대도 몇 장이 들어가요. 일회용 생리대도 몇 장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또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깔창을 생리대로 사용하는 여학생들이 있다더라.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남자분들, 물론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요. 신발에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신발에 땀이 차거든요. 땀이 차니까 이거를 좀 땀이 차는 걸 막으려고 깔창에다가 생리대를 끼고 일을 한다는 직원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참 이게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직원들도 그랬다는 얘기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쇼킹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쇼킹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생리대를 왜 그런 것으로 용도를 쓰지? 하여튼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 결국 이 생리대 가격 인상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응으로 유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그 거대한 그 기업이 있죠. 물론 생리대를 만드는 업체들은 많지만 그 회사가 대표적인 생리대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그 생리대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제 문제도 많았고, 물론 이제 다이소나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PB 제품으로 파는 생리대는 가격이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전히 이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층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엔 이 생리대 가격이 여전히 비싼 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점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생리대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큐에서는 이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제 총학생회에서 선거 때는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무상으로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제 악플에 시달렸던 거예요. 그 후보자는 또 악플에 시달렸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한 노동당 어떤 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생리대 무상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반응들은 그렇게 뜨뜻미지근 했었고, 1점 몇 프로 이렇게 지지율 받고 이렇게 낙선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근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이재명 시장이 있는 이 성남시에서 먼저 이 생리대 저소득층의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지원을 결정하게 되고요. 미국 뉴욕시에서는 탐폰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이 다큐에 다 지금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탐폰을 무상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피해 연대기를 보면서 여자분들은 쉬쉬하는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볼드모트처럼 함부로 입에 담기 힘든 얘기하면 너무 창피한 그러니까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생리를 했다는 거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이제 행복한 일인데 거의 뭐 마녀사냥 고대 중국이나 서양 문화 쪽에서도 거의 마녀 취급을 당하거나 그리고 영화 아시죠? 캐리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 캐리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딸이 생리를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딸을 막 나무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생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다큐에서도 이 작품 피해 연대기에서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복인데 쉬쉬하게 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상 지원을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 혹시 이제 모텔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모텔에는 일회용품들 참 많아요. 일회용 면도기, 일회용 칫솔 그런 것도 있는데 남자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일회용 콘돔도 있고요. 일회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 남자들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콘돔을 쓴다고는 하지만 여성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그럴 텐데 왜 모텔에는 그리고 콘돔은 있으면서 왜 생리대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회용 콘돔은 그렇게 이런 숙박업소나 그런 데서는 잘 배치를 하면서 일회용 생리대를 왜 배치하지 않는 걸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보람의 할머니는 이 생리에 대한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생리컵을 쓸 수 있다는 것에 이제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좀 깨어있는 분이라고 느껴졌던 게 씨를 꿰매가지고 직접 그 네덜란드 그 친구 되는 자기 손녀 되는 친구한테 생리대 주머니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정말 생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 없는 부분, 마치 이제 잡혀가듯이 그런 이제 잡혀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끌려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찝찝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깨어 있었고 그 7남매인가요, 6남매인가요? 많은 보람의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이 많은 딸을 거의 키우셨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좀 이상적이었던 느낌이 들었어요. 아울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시간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가정시간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정시간에 면생리대를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생리용품들을 보여주잖아요. 생리컵이랑 탐폰을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같이 만져보고 그럴 기회를 주는데 아이들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이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고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여성들을 이제 자기 또래 여성 친구들을 좀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대목에서는 좀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저 때도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성교육이라는 게 정말 상당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교육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런 걸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없었고요. 최근 들어서 그 온스타일에서 방송되고 있는 뭐 바디 액츄얼리나 뭐 EBS에서 방송되고 있는 까칠 남녀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페미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조명을 하거나 남녀 평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성들의 쉽게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성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 지금 피해 연대, B급 여리는 15세 관람가고요. 이 피해 연대기는 12세 관람가의 영화입니다. 이 피해 연대기는 이번에 여성영화제에서 소개됐던 작품이고요. 근데 나체 여성을 묘사하는 뭐 그림들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게 자극적이지는 않거든요.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느낀 게 뭐 여성의 음모라던가 가슴이 드러내는 그런 장면의 그림만 나와도 예전에는 19금을 때렸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세상이 바뀌었고 그런 이제 성 개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과 달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등급 면에서도 좀 완화가 되고 좀 자유롭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글쎄요, 성교육 프로그램까지는 오바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남성분들, 저도 남성이지만 남성분들이 좀 이 작품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여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물론 여성분들도 남성분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위마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갈리아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은 또 비판을 하고, 또 여성분들은 뭐 한남 뭐 일베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쓸데없는 일로 물론 이게 쓸데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싸워야 되는가라는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남성도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도 남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나던가 영화들,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누구건 간에 같이 한번 이렇게 여성분이나 남성분들 같이, 기왕이면 친구, 가족이면 더 좋겠죠. 같이 뭐 남매, 자매, 형제 같이 보고 나서 영화나 다큐를 보고 나서 이런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 같이 진짜 뭐 남녀 칠세 부동석도 아니고요. 뭐 남성이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세상도 지났습니다. 아랍권 같은 경우는 히잡을 일부 국가는 히잡을 벗고 여성들에게 운전을 이제 하는 것이 허락된 국가들도 있고요. 점점 여성들에 대해서 그 빗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을 차별했던 국가들, 도시들조차도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B급 며느리, 부부싸움에 대한 이제 재미난 이야기, 인상적인 이야기를 다뤘던 B급 며느리와, 그리고 여성에 대한 그 생리,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피해 연대기 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몰랐던 여성들의 삶,
여성들의 삶에 다룬 좀 인상적인 다큐였다는 점에서 여성들만 공감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분들도 같이 보시고 공감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그야말로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로 생각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남성들도 나는 페미니스트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존중한다, 공감한다, 지지한다라는 남성들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런 그런 부분을 트위터에다 올렸다가 저도 진짜 한번 신나게 까였던 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좀 그렇거든요.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여성의 인권, 남성의 인권을 우리가 좀 건강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욕을 하면서 메가린이 일벤이 욕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나 싶거든요. 다양한 관점에서 좀 다양하게 우리가 좀 토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두 작품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두 작품 B급 며느리와 피해 연대기 두 작품을 묶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저는 송신이었습니다. 자, 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제가 좀 많이 아까 맨날 하는 얘기가 대출받네, 힘드네 소리를 제가 좀 여러분한테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자식들 구독하시고 말이 좀 많이 어눌해가지고 중간중간 막 끊기고 그럼 저도 보고 나선 저도 쪽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당분간은 편집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생 라이브로 소개해드리는 리뷰이기 때문에 편집 없이 여러분과 이제 같이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독은 여기 보이시죠? 구독해주시고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들은 밑에 저기 유튜브에 나와 있는 제 문의 그를 통해서 저에게 좀 지원이나 구독 이런 부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블로거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이런 거 저런 거 닥치는 대로 하고 그럴 거겠나 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송시대였고요. 또 다음번 아마 잠시 후가 될지 내일이 될지 다음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성과 관련된 영화 한 편에 대한 부분 얘기를 더 들고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따가 됐던 다음 주가 됐던 하여튼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영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